이제 12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대상적격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원고적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적격하고 협의 소익하고 일로 같이 들어갑니다. 얘가 12조. 12조가 원고적격하고 협의 소익입니다. 당사자, 소송 당사자죠. 12조에 보게 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1번입니다. 있는 자가 있는이 2번입니다. 자가 3번입니다.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끊어버리시고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여기까지가 원고적격입니다. 앞부분을 우리가 12조 1문 또는 전문이라고 하게 되고 뒷부분을 12조 2문 또는 후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12조가 행정소송법 개정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행정소송법 개정안으로 가시면 그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원고적격 등으로 갑니다. 원고적격 등 이렇게 가게 됩니다.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말이에요. 요게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그리고 학설의 사실상 통설입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1문도 2문도 둘 다 원고적격 규정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지금 행정소송법의 12조 표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학설에 따르게 되면 학설은 1문은 원고적격이 맞지만은 2문은 원고적격이 아니라 이것은 협의의 소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2조 안에 협의 소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엔 이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등 부분이 바로 협의의 소익이에요. 협의의 소익이 되는 것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 법률상 이익 부분을 여기를 법적 이익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법적 이익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확대 여지를 더 남긴 부분 외에는 큰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하며, 다만 그 표제를 원고적격 등이라고 해서 이문 부분이 협의의 소익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고적격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것이다. 처분 등은 우리가 대상적격에서 했던 얘기죠. 취소의 대상이 처분 등이니까 그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을 취소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할 점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19조 본문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건데, 19조 본문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취소 부분,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얘는 행정소송법상 4조 1호에 있는 취소의 정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아까 기억해 놓으라고 했던 게,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취소라는 것은 전부 인용이라고 했고요.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을 전부 다 취소하는 거예요. 변경이라는 것은 일부 인용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전부 인용, 일부 인용.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변경을, 행정소송법상의 변경은 그것을 우리가 소극적 변경이라고 파악을 하게 되고요. 이 소극적 변경이라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얘는 전부 취소가 되고, 제거해달라고 했던 처분 등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전부 취소가 되고, 얘는 소극적 변경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취소 판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부 취소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이게 지금 취소라는 것으로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전부든 일부든 간에 변경도 역시 취소하는 것의 일종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여기다가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경우에서 어떻게 되냐면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저 청구인적격이라고 부르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청구인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원고적격, 거기는 청구인적격이라고 해서 행정심판법 13조 1항 1문에 여기는 12조 1문, 거기는 13조 1항 1문에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긴 뭐라고 돼 있냐? 행정심판은 재결에 대한 심판은 안 되기 때문에 등은 빠지고요. 취소심판은 처분에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에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안 하고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상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고 적극적 변경에는 저소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 취소 말고도 뭐가 포함될 수 있냐? 적극적 형성의 영역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심판에서 적극적 형성으로서의 변경도 할 수 있으니 그 변경을 그냥 취소다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행정심판법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은 이건 결국 일부 취소니까 그냥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그쳐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게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일부 취소이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됩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자여야 됩니다. 자,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원고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주되게 출제가 되니까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법률상 이익은 과연 무엇일까와 관련돼서 학설의 대립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실정법상 개념은 언제나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관련돼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학설은 첫 번째 권리구제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법률상 보호이익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있고 적법성 보장설이 있습니다. 1설, 2설, 3설, 4설 중에서 이 법률상 보호이익설 요게 통설이고 요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12조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법률상 보호이익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 텐데 이 법률상 보호이익은 과연 뭘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법률, 상, 보호, 이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법률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하는데 법률 우선 기본적으로 실체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 그러면 그건 실체법,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규율하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익은 권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권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법률이라는 것은 뭐야? 공법입니다. 공법.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법으로서의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공법상 권리, 공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권. 그래서 공권이 성립이 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공권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공권의 성립 요건. 공권이 성립이 되려면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와
그 의무 부과한 강행법규의 사익보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권, 그렇게 말하면 이 공권은 국가적 공권이 아니라 개인적 공권을 말합니다.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에서의 주체는 국가 쪽이 있고 개인 쪽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공권은 개인적 공권이다.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저 의무 부과는 무슨 의무 부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무다? 국가적 공의무를 말하는 거죠. 국가적 공의무. 국가 쪽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쪽에 일정한 의무가 있어야지 개인 쪽에 권리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국가 쪽에 의무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부분에서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만약에 기속행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 2, 3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서 국가는 반드시 이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 법은 무슨 법이냐? 실체법이자 작용법입니다. 작용법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체법에 써있는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저 공법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국가에게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실체법에 따라 그대로 행동해야 될 의무 실체법적 공의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량행위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아니라 만약에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행정부한테 재량권이 인정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유재량 행위 이론이 적용되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저것은 무제한적 재량이라고 봤었습니다. 편의재량, 백지재량,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는 뭐예요? 종전에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무 부과 부분이 깨지면 권리가 깨질 수밖에 없고 권리가 성립이 안 되면 소송은 당연히 못 제기하는 시절입니다. 과거에는 이 공법상 권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 영역에서 재량행위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예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은 여기에도 일정한 의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디서 근거를 찾는다? 이거는 행정소송법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27조에 보시게 되면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재량행위에서도 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취소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취소 판결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재량행위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위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재량행위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법은 뭐라고 했다?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그 얘기는 재량행위에도 일정한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27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가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일정한 재량권 행사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의무 부과 부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의무 부과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익보호성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어디에서? 법률상 이익과 관련돼서 의무 부과 보다는 사익보호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의무 부과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지금까지 한 번 출제됐습니다. 뭐가 깨질 수가 있냐면 이 소송은 방어 소송이든 요구 소송이든지 간에 당연히 공법상 권리가 있어야지 원고적 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요구 소송입니다.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거부처분 취소이든 무약인송이든 부작위 위법행위송이든 이와 같이 요구소송인데 이 요구소송에서 만약에 신청권이 없으면 말입니다. 응답 신청권이 없다고 하게 되면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냐면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국가 쪽에서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응답 의무가 없어요.
응답 의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체법적 공의무 또는 무하자 재량이사 의무와 같은 실체적 의무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절차적 의무가 없다면, 절차적 의무가 없으면, 절차 의무가 없으면 응답 절차를 밟아야 될 의무가 국가 쪽에 없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하자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도, 실체적 의무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개입니다. 저 의무부가가 깨질 수 있는 케이스는 요거 하나. 오직 신청권이 깨졌을 때 의무부가가 요구소송에서 깨질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무하자 재량이사 의무가 인정된 이상 의무부가가 인정 안 돼가지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익보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익보호성으로 넘어오게 되면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하고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법에는 제3자효 행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제3자가 불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쪽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헌법상 권리입니다. 기본권. 헌법상 권리로서 직접 상대방 이론에 따르게 되면 판례도 인정합니다. 직접 상대방 이론에 따르게 되면 위법한 처분,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이익의 침해를 받는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방어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원고적격이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3자 쪽입니다. 이 제3자 쪽에서는 법률상 권리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 어디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될 것인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이게 바로 법률상 법률적 권리입니다. 법률상 권리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익보호성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게 되면은 이 신청권이라는 이 특이한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말이죠. 제외하고 나면 의무부가 부분에 있어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고, 요건 잠시 자체해 두게 되면, 그 다음에 사익보호 부분에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하고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평면을 이렇게 나누면 1, 2, 3, 4에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3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기속이냐 재량이냐는 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상대방과 제3자, 이 제3자 요 부분이 과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처분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3자효 행정행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효 행정행. 제3자효 행정위는 어때요? 제3자 행정위는 일방과 타방에 대해서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방에 대해서는 수익적이고 타방에 대해서는 침익적인 처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한테 수익적이고 제3자한테 침익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침익적이고 제3자한테 수익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행정법 분쟁의 3유형, 후자는 행정법 분쟁의 4유형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를 맺고 있냐면 지들 둘의 관계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저 법률상 이익과 관련돼서 제3자 소송에 문제가 생기는 이 상황은 제3자는 무슨 제3자다? 처분의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입니다.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바로 저 사익보호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과연 경원자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제3자한테 인정될 수 있겠는가? 과연 경업자 소송에서 제3자한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과연 경쟁자 소송에서 제3자한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과연 인린, 이웃 소송에서 제3자한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을 텐데, 그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중에 법률상 이익, 그 중에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관련하여 사익보상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 사익보상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을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하냐? 이 부분에서 법률, 이 부분에서 보호, 여기서 양적 범위를 확대시켜서 공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질적 범위를 확대해서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의 범위, 공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했었을 것이고, 여기서 논의하는 게 바로 보호규범 이론입니다. 보호규범 이론. 이 법률이 보호규범입니다. 이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 보호규범. 그래서 저 보호규범의 범위를 근거법규에서 관계법규까지, 관계법규에서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 법률상 보호이익의 범위는 비례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비례해서 원고적격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질적 범위와 관련돼서 논의했던 게 바로 목적론적 해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명시적으로 공법은 1차적으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사익을 보호하는 것은 그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나마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된다면 그럴 땐 공법상 권리,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판례가 있죠. 명시적인 사익보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과연 인정이 된다면 공법상 권리를 인정을 하겠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규에서 관련 법규나 절차법규와 같은 관계법규에서 헌법상 기본권이나 원리까지 계속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원고적격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법규, 이게 바로 대법원 입장이고요. 대판.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 여기까지 넓히는 게 헌법재판소, 헌재의 입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소송이 문제가 주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있는입니다. 있는. 방금 위에서 얘기한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그 이익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있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침해당하고 있는 이익, 침해 태양입니다. 침해 태양.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데, 그 이익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데 침해의 태양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돼서 판례는 계직구 일관추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계직구 일관추. 계직구 일관추. 그 이익의 침해는 개별적으로 침해됐어야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침해됐어야 되며, 구체적으로 침해됐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며, 추상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계직구여야 되는 것이고 일관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직접과 간접입니다. 직접과 간접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있는데 얘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침익적인 처분을 했습니다. 얘한테 A라는 처분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이익의 침해가 을한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갑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을은 상대방 아니면 직접 상대방 아니면 다 제3자입니다. 따라서 얘는 처분의 제3자가 됩니다.
제3자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이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하고는 조금 양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도 분명히 이 처분은 침익적 처분입니다. 얘는 침익입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합니다. 얘한테도 침익적 처분이 되는 건데, 근데 제3자한테도 침익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침익이기 때문에 이 제3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입니다.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과연 이 제3자의 원고적 격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치게 되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인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법관계입니다. 사법관계, 즉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계약을 체결했어요. 양수인은 갑한테 돈을 줬고요. 영업재산은 넘겨받았는데 영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공법관계에서 영업권을 이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법관계로 넘어갑니다. 공법관계에서 영업권을 이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필요한 건 지위승계 신고죠. 그죠? 여기서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이 나와야 되겠죠. 밑에 있는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 이 신고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 신고는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되는 것이고, 수리가 있어야만 영업권이 양수인한테 넘어갈 텐데, 그런데 여기서 이걸 안 한 겁니다. 이걸 아직 안 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수리를 아직 받은 사실이 없고요. 그러면 공법관계에서 영업자의 지위는 여전히 양도인 갑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양도인 갑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허가 취소 처분입니다. 허가 취소 처분입니다. 얘한테 허가 취소 처분이 나오게 되면 취소 처분의 상대방은 양도인 갑이 되는 겁니다. 양수인 을은 얘는 무슨 양수인입니까? 아직 수리 처분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상 양수인이 아니고 사실상 양수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얘가 법률상 양수인이라면 양수인 을에게 지금 영업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 양수인 을에게 허가 취소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허가 취소가 위법이면 직접 상대방인 을이 그냥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자의 지위가 갑에게 있기 때문에 얘한테 했어요. 얘한테 했는데, 그러면 이 갑은 이게 위법이라고 했을 때, 위법한 처분, 잘못 나온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여기다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미 돈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이 싸움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끼고 싶지 않으니까 갑은 뒤로 물러설 겁니다. 갑이 뒤로 물러서면 결국은 이 처분은 갑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을한테 이렇게 나온 처분이나 매한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럴 때는 을에게 무엇을 인정을 하게 된다? 얘한테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 준상대방 이론에 따라 준상대방의 지위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고, 그럼 상대방과 똑같이 원고적 격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땐 상대방 처리당했기 때문에 상대방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처리를 하는 순간 사익보상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정말로 예외적으로 준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요건은 두 가지. 첫 번째, 저 직접 상대방의 소송의 제소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구제 방법이 보충성 원칙 없다면 이럴 때는 그 제3자의 동일한 이해관계인 제3자의 원고적 격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침해의 태양 있는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저 이문부터는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뭐냐면, 자는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려면
즉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뭐가 먼저 인정이 돼야 된다? 당사자 능력이 소송법상 인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당사자 능력이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적격으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권리 의무 주체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실체법상 민법상 우리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야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보려면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자연인이거나 또는 법상 필요에 따라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는 공법인이나 사법인 최소한 여기까지는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자연인이거나 아니면 법인이어야지 그래야지 실제법상의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게 바로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놈자자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걸렸던 문제는, 지금까지 판례에서 걸렸던 문제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상황은 바로 누구냐? 첫 번째 상황은 도룡뇽이었습니다. 도룡뇽이 과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자연물이 과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어디 깨버린 거예요? 권리 능력 깨버린 겁니다. 판례가. 권리 능력 깨졌으니까 당사 능력 깨졌고, 당사 능력 깨졌으니까 원고 적격 할 것도 없다. 그냥 원고 아니다. 깨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이 국가기관은 서울대학교 보건소 폐업 처분 사건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소를 폐업 처분했는데 관악구 보건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총장이 서울대학교가 총장이 대신 소송을 수행한 것밖에 없고, 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시는 직영 영조물 상황이었었고 서울대학교는 단순한 공공시설에 불과하다. 너는 기관이고 대학교는 시설인데 무슨 시설이 소송을 제기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대한민국 데리고 와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법상 법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판례가 권리 능력을 깨버리고 원고 적격을 부정한 사건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했던 사건이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시정 조치를 했던 사건에서 경기도 선관위장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경기도 선관위장은 국가기관이죠. 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당시에는 보충성 원칙상 다른 구제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상 적격도 바로 인정하고 원고 적격도 바로 인정을 하면서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무 때나 적용시켜가지고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학자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세고, 그래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자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건 행정소송입니다. 공법소송이죠. 공법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민법상 권리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사법상 권리 능력 이론을 그대로 우리 행정소송을 위한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사법상 권리 능력이 없다 하여 원고 적격 바로 깨버리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게 교수님들의 견해고요. 따라서 우리 소송을 위해서는, 이건 민사소송에선 그렇게 하는데, 이 구조를 민사소송에 끌고 갈 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행정소송으로 끌고 들어올 때 이렇게 원고 적격까지 끌고 들어오려고 할 때는 뭐를 같이 구성해야 되냐? 공법상 권리 능력 이론을 추가해야 된다.
어떻게 사법상 실체법의 사법 문제를 우리 쪽의 소송법, 공법 문제로 그대로 다이렉트 직결을 시키느냐.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 공법상 권리능력 이론을 새로 구성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문제를 자꾸 출제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공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기관에게, 사람이 아닌데 기관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들이 다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근데 기관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진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여지가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공법에서 우리 법에서 기관한테 의무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럴 때는 그 기관의 공법상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소송법상의 당사 능력을 인정해서 상대방이면 문제없이 원고적 격도 인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안 그러면 전부 기간소송 가야 되는 거고, 기간소송은 법정주의 적용되고, 법에 근거 없으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공법상 권리능력 이론을 새로 구성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자꾸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 12조 1문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연결해서 12조 2문부터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